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집권 1기 동안 이룬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자 증세를 통해서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히며 낙태 문제와 불법 이민자, 기후 문제까지 집권 2기를 겨냥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도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바이든 연설을 반박하며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의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은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문제가 전혀 진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텐트촌이 철거돼도 다른 곳에 다시 텐트촌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얼마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와 액트LA가 LA 주택국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A 지역에 어제 갑작스러운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일부 지역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중 바퀴가 빠져 우회에 착륙하고 또 화재가 나서 회항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비행기 모두 보잉사 기종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넘는 큰 폭, 전월 대비 27만 5천 건이 증가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해고 규모는 2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84,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크업계와 금융업계 구조조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항군의 중국제 크레인에서 통신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이 통신장비는 크레인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사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팬데믹 기간에 방역 강화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통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 성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탄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공천 파동 후 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 돌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시범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와 다저스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우천으로 경기 도중 취소됐습니다. 복싱 헤비급 전설인 마이크 타이슨이 오는 7월 링으로 복귀합니다. 57살인 타이슨의 상대는 무려 30년이나 젊은 유튜브 겸 복서인 제이크 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국정연설 많이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바이든 연설을 반박하면서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 속에 의회 연단에 선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안마다 전임자를 거론하며 연설 내내 트럼프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민주주의와 낙태권 옹호, 대기업 증세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Oh, you don't like that bill, huh? That conservatives got together and said it was a good bill? Unlike my predecessor on my first day in office, I introduced a comprehensive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반박글을 올리며 바이든의 경제 실정과 국경정책 실패를 맹비난했습니다.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soon as he got in, Crooked Joe and his radical left lunatics deliberately dismantled each and every one of those policies that were so good. 국정연설 직후 공화당은 42살 최연소 상원의원에게 반박 연설을 맡겨 바이든의 나이를 부각시켰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scraping by, while President Biden proudly proclaims that Bidenomics is working.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기침에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연설 내내 기침을 했다며 고령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정연설에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어제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에 대한 증세를 다짐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로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현재 연방정부에 내는 세율이 대다수 미국인보다 훨씬 낮은 8.2%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소 25%로 높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발언이 나오자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박수로 환영하는 광경이 목격된 것입니다. 이들 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로 평가되면서 이념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반대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세금 인하와 작은 정부를 선호해온 우파 진영에 속한 이들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연설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구체적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비슷한 증세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천억 원대 배상금을 부과한, 그러니까 8천만 달러였죠. 이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벌금 폭탄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계속 항소를 진행하려면 오는 11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도 패하면서 최소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벌금의 4분의 1이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습니다. 현재 벌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탁해야 하는 처지가 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와 도덕, 안보까지 세 측면 모두에서 외통수에 몰린 형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도덕, 정치, 안보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지니는 중동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약 1200명의 민간인과 외국인, 군인을 학살했을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동정하고 하마스 만행에 분노하는 여론이 대세를 점했지만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또 3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자 이 같은 동정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할 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미국 내 진보 진영의 불만입니다. 오히려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으로 이번 전쟁이 촉발됐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을 지닌다는 사실을 거듭 환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미국 내 무슬림 유권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진행되는 올해 11월 대선이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이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하는 양상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로컬로 넘어오겠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도 해결이 안 되죠. 텐트촌 철거했다. 우리가 노숙자 몇 명을 영구주택으로 옮겼다. 쉘터로 옮겼다. 그러고서 가보면 며칠 있으면 텐트촌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LA시가 거리에서 노숙자 텐트를 금지한 규정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LA시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것은 좀 뻘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해도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텐트를 치거나 다시 철거 자리로 돌아와 텐트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LA시의 노숙자 텐트 금지법이 효과가 없다는 시정부 보고서가 공개돼 관련 시정부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LA시 의회에서 일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단초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LA시 홈리스 서비스 부서가 실시한 조사 결과로 이 조사 결과 LA 시내에서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면서 텐트촌을 떠난 노숙자들이 영구적인 쉘터를 구한 케이스는 16%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쉘터를 구하지 못해 결국 다시 거리로 내몰렸고 다시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 중의 절반은 예전에 철거된 위치에서 또다시 텐트를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텐트를 철거해도 자리만 옮길 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 줬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이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 유출되면서 시정부가 관련 규정이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도 보고서 내용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유출 직후 LA타임즈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내에서 철거된 노숙자 텐트 25개 사이트 중에 20개 사이트에 또다시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이 어차피 효과가 없다면서 규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노숙자 텐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LA시 의장은 이번 홈리스 서비스국이 실시한 조사 결과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보다 폭넓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노숙자촌 철거 규정의 찬반을 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후 시행해 오고 있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논란이 되는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법과는 달리 노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텐트를 떠나 임시 쉘터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텐트촌이 철거된 후에도 노숙자들이 거리로 다시 떠밀려 나오는 이유는 LA 시내의 쉘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노숙자 텐트촌과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LA 프리웨이 인근 환경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이 문제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프리웨이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에 LA시 위생환경국과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인 칼트랜스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은 LA시 공무원들이 프리웨이 주변의 칼트랜스 관할 부지에서도 청소와 환경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LA 지역 프리웨이 주변 환경 정화 문제의 장애물로 작용됐던 이 관할권 문제를 LA시가 칼트랜스 관할에서 미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대해 주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LA시 위생환경국은
LA시 15개 지역구 모두에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과 진입로, 출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 관할권 문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텐트촌에 머무는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로컬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LA시와 주정부 간의 이번 협약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도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출근길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하늘과 함께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점차 아침을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아져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는 잠시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서 다소 흐려지고 낮 기온은 약간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평균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2도, 45도, 해안 지역은 65도, 48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레이크우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칼슨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입니다. 팔글로드로 내리는 램프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준비되셨습니까? 네, 뭐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싫어요. 네, 썸머타임 얘기입니다. 오는 일요일 10일부터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일명 썸머타임이 실시가 됩니다. 10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썸머타임 시행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의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일본 휴대폰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냥 새벽 2시를 3시로 바꾸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앞당겨 놓고 자면 됩니다. LA 한인타운 윌셔 블루바드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가 주말마다 지하철 공사로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주말 동안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에서 윌셔 블루바드 서쪽 방면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일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시상식이 열립니다. 뭐 여러 가지 관심 끄는 또 한인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번 또 작품상에 셀린송 감독이 만든 영화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오는 일요일에 열린다. 네, 이 말은 헐리우드가 곳곳이 폐쇄됐다라는 뜻입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가 한창인 이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헐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오스카 트로피를 본뜬 동상과 장식들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 지역 일부 구간, 일부 도로 폐쇄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SAT 시험이 바로 내일 9일 첫 시행됩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내일 SAT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연필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집이 아닌 지정된 시험장에서 치르게 되지만 응시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와 액트 LA가 LA 주택국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와 K타운 액션이 7일 타운 내 노동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액트 LA와 함께 시 하우징 당국의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시내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에 신축되는 아파트에서는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토록 하는 TOC 프로그램이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데 관련 정보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타운 내 저소득 한인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한인들이 어포더블 하우징 수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이들 단체들은 이번 캠페인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LA시가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어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 과정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하는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승혜 한인타운 노동연대 소장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LA시 주택국에 한국어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한인들의 요구사항을 서명운동을 통해 보여줄 계획이라며 서명운동을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ose who are profiting the most from our very unsustainable and inhumane housing system should put something into solving the problems. Address affordable housing to keep seniors and to keep low-income tenants in their homes. 이날 기자회견에는 TOC 프로그램을 비롯해 LA 주택국에서 제대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한인 세입자들도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를 통해 한인타운 내 TOC 아파트 연락처를 받아 전화해서 저소득 유닛이 필요하고 지원서를 내겠다고 하니 이름,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남겼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연락처를 남겨도 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택국을 방문했지만 우리말 통역에 대한 사인도 없고 코리안 블리즈 몇 번을 요청했으나 핫라인 전화번호만 주고 주택국 직원은 나는 코리안이 아니야, 나 코리안 못해 라며 비웃듯이 저에게 응답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심한 모욕감도 느끼고 이제 서류나 안건을 전화로 요구했을 때 다가 이제 영어로 하니까 저희는 정말 이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찾아와서 이거 통역해달라,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커뮤니티 분들이 수고하시고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저는 생활 속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브래드 콜린스 한인타운 노동연대 조사와 정책 디렉터는 이번 캠페인에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어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TOC can be improved. There are several issues with it that we've come to realize as we've watched the TOC program unfold.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PD 경관 증원을 위한 시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LAPD 신입 경관 지원이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7일 캐런 베스 LA시장은 지난 1월에 LAPD가 받은 신입 경관 지원서가 1,200개로 지난 2년 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LA 경찰국에 많은 지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이후 경찰국 예산이 줄면서 경관 수가 줄어 9,000명 선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경관 증원이 급선무입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직후 LAPD 경관을 증원하기 위해 LAPD 경관 초임을 13% 인상하고 근무 경력이 쌓인 경관들에게 제공되는 리텐션 보너스 액수를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APD 경관 증원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관 증원을 위한 베네핏을 늘려도 젊은 층 사이에 경관직에 대한 인기가 하락한 때문에 그동안 베네핏을 늘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달 1일부터 LAPD 임시국장으로 취임한 한인 도미닉 최 국장도 경관 증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인타운 유가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 건물이 부틱 호텔로 전환됩니다. LA시 건물안전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와 캔모어 애비뉴 남동쪽 코너 4층 오피스 건물에 52개 객실 규모의 호텔로 전환하는 승인을 받아 개축공사 시작됐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이 들어서고 1층 로비와 식당, 바 등 각종 부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 옆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됩니다. 이 건물은 배무한 LA 한인축제재단 이사의 소유지입니다. LA 한인타운 8가와 옥스포드의 옛 아시마켓 자리에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건물로 입점을 앞둔 한인 그로서리 마켓, 시온마켓의 벌몬점이 이번 달에 문을 닫습니다.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폐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켓 사용 승인을 위한 LA시 당국의 현장 점검이 지연되면서 옥스포드점 이전 확정 때까지 영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온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버먼트점은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한 후 폐점에 들어갑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주의 임대계약 만료일이 오는 31일까지로 더 이상 추가 임대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시온마켓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온마켓 버먼점은 영업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클로징 세일을 실시합니다. 그로서리 전 제품을 20%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사이며 여기에는 정육, 생선, 채소류, 반찬류는 세일에서 제외됩니다. 시온마켓 버먼트점의 폐점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관심은 옥스포드점 오픈 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옛 아시마켓 부지에 완공된 7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인 더 라이즈의 1층으로 이전하는 예정이지만 LA시 보건당국의 최종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초 옥스포드점으로 이전해 영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시정부 소관의 일이라 시온마켓은 최종 점검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LA시의 최종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4월 오픈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영업 공백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추진되고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개빈 뉴섬 주지사 지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스키드로우와 아트 디스트릭의 인근에 콘도와 아파트 등 총 1,500유닛에 달하는 주거시설과 쇼핑 및 사무용 건물, 호텔을 건설하는 폴스 앤 센트럴 프로젝트를 환경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버에 본사를 둔 컨티넌 파트너스가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센트럴 에비뉴와 4가 인근 44층짜리 고층 콘도를 비롯한 10개 빌딩을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보수와 진보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통일전략연구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한 제1회 LA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최승환 교수와 구양모 교수, 이상수 박사, 안태영 박사, 주승호 교수, 그리고 이희록 박사와 이승우 변호사 모두 8명의 전문가가 각각 보수와 진보, 중도층의 시각에서 평화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볼거리,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거는 꼭 봐야 돼 하는 거 있죠? 네, 분수쇼입니다. 그런데 하필 분수쇼가 또 중단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외에 화제되는 소식 KBS가 정리합니다. 세계 3대 분수쇼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분수입니다. 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펼쳐지던 이 명물 분수쇼가 최근 특별한 손님의 방문으로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손님의 정체는 바로 흰부리 아비라는 새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희귀한 조류 중 하나로 개체 수가 적고 서식지가 제한돼 있어서 보존 우려종으로 분류된 새입니다. 이토록 귀한 새 한 마리가 분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목격되자 호텔 측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이날 분수쇼 일정을 일시 중단했고요. 다음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보호당국은 흰부리 아비를 안전하게 포획한 뒤 도시에서 먼 호수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식지로 이동 중 폭풍우를 만난 흰부리 아비가 알맞은 임시 피난처로 이 명물 분수를 선택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설산 경사면을 시원하게 활주하는 스키 선수.
새처럼 도약하며 공중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순간 스키장 정상을 왕복하는 리프트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 아찔한 장면은 지난 주말 캐나다 엘버타주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벌어졌습니다. 17살 스키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스턴트 점프 훈련에 나섰다가 뜻밖의 사고가 난 겁니다. 충돌 직후 그대로 눈밭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선수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사고 당시 리프트에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키장 측은 해당 선수가 결국 다음날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프로 선수라도 스턴트 훈련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2월 들어서도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0만 건 정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해고 규모는 2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습니다. 재취업 알선업체의 집계 결과 지난달 발표된 해고 규모는 기술인 테크기와 또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84,638명으로 전달 대비 3% 그리고 지난해 동월에 견주어서 9%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월에 18만 6,350명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노동 일자리 전문가는 올해 초에도 지속해서 해고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 인력 수요가 크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업계가 28,218명으로 가장 많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고 금융업계는 26,856명으로 5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건수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 상황은 단기간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실제 기업들은 AI 이외에도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247개 일자리 감축에 AI가 직접 언급됐고 이것은 인력 부문에 대한 AI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서 한 달 동안에 엄청난 금액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을 살펴보니 772억 달러 정도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공개한 투자자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총액이 772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전월 830억 달러 대비 7%가 빠진 겁니다. 많이 빠졌죠. 앞서 무디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뉴욕의 업무용 공동주택 대출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반영해 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 BA2로 2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국제선 여객기에서 이륙 중에 바퀴가 빠져 우회 착륙하고 또 국내에서는 화재가 나서 회항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두 비행기가 모두 최근 사고가 많았던 보잉사 기종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일본행 유나이티드 3호편 여객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놀랍게도 바퀴 하나가 떨어졌고 비행기는 급히 인근 로스앤젤레스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승객 235명에 조종사와 승무원 등 탑승자 249명 모두 무사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But the good news is it has landed safely at LAX. It looks like no problem with at least one tire missing. 바퀴는 공항 내 직원 주차장에 떨어졌고 주차 차량 중 최소 한 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진 바퀴는 보잉 777, 200기의 주요 랜딩기어 2개 규등에 달린 12개의 바퀴 중 하나로 미 연방항공청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나 회항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1118편이 플로리다로 향하다 33분 만에 다시 같은 공항에 착륙했고 모든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6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보잉 737 기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초 비행 중 문짝이 날아가고 화재에 이어 바퀴까지 빠졌던 보잉계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과 유럽 통화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곧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제2전기차 공장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안 측은 어제 신형 전기차 R2의 생산 개시를 발표하면서 당초 예정된 조지아 공장 대신에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기존 일리노이주 공장의 R2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지아 공장 완공 시점은 나중으로 연기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 SUV와 픽업 트럭 제조에 나서서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리비안의 주가가 내려간 것이 이번 공장 건설 중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전기차 등 청정 제조 기술의 확산, 가상화폐 채굴 등이 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리면서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북미 전력 신뢰도 협회가 낸 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 여름 수요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겨울 수요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훈련 기업들이 많이 생긴 데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가상화폐와 같은 신흥기술 등장이 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린 탓입니다. 여기에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가동을 마치고 문을 닫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방첩과 사이버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 항군의 중국제 크레인에서 통신 장비들이 발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를 조사한 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국영기업 상하이 진화중공업 GPMC가 제조한 미국 각지의 항구 크레인들의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은 무선 모뎀 등 통신 장비들이 장착돼 있다고 보도된 것입니다. 이들 통신 장비들은 크레인의 일반적인 작동을 지원하는 장비로 보이지 않아서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한 크레인 부품에는 10여 개 이상의 무선 모뎀이 장착된 것이 발견됐고 그중에 일부는 크레인을 작동하는 부품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크레인의 원격 작동을 감시하고 또 유지 보수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서 크레인에 모뎀을 설치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GPMC사의 장비를 쓰는 일부 항구는 그와 같은 모뎀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이미 라스킨 의원과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스페이스X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보와 생명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스페이스X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과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국의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업체이자 제휴사 SMIC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최신 스마트폰에 장착한 반도체 칩이 바로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익명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서 SMIC가 지난해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
7나노미터 첨단 공장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면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얼라이지와 램리서치의 장비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사실은 중국이 첨단 기기에 필요한 특정 해외 부품과 장비를 아직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정하고 자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SMIC, 램리서치 등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대중국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등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MIC에서 제조한 반도체 칩이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드 60 프로에 장착된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 반도체 제조 기술이 큰 도약을 이룬 것으로 국내외 안팎의 찬사를 받았고 중국 내 애국주의 소비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유년 시절 보셨던 만화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작가 도리야마 야키라, 이 드래곤볼 작가가 사망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등등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984년에서 1995년까지 11년 동안 일본 유명 만화 잡지에 연재된 드래곤볼. 단행본은 20개 넘는 언어로 번역됐고 2억 6천만 부의 간행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래곤볼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 드래곤볼의 작가인 도리야마 아키라가 향년 68세를 일기로 지난 1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작품을 연재했던 만화 잡지사 주간소년점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건데 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1978년 주간소년점프에 데뷔한 뒤 닥터 슬럼프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만화에 메시지가 없다는 지적에 자신의 만화는 오락에 철저하다며 메시지나 감동은 다른 만화가가 그리고 있다면서 작품 철학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리야마 작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SNS 등 인터넷에서는 놀라움과 추모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드래곤볼이 중국 고전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만큼 중국 정부도 애도의 메시지를 내며 중일 문화 교류에 뛰어들 사람이 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도리야마 아키라. 고인의 뒤를 잇는 작가들이 앞으로 내놓을 창작물에 각국의 독자들의 시선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라서 다저스 팬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한인 야구 팬들은 이정우가 드디어 다저스와 상대를 한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드디어 왼손 투수와 상대를 한다.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 와서 취소됐어요. 딱 한 타석만 소화를 했는데 한 타석에서 일단 1루 땅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좌투수와의 공략법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저스와의 첫 데뷔는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핵주먹으로 불리우는 복싱 헤비급 전설인 마이크 타이슨이 오는 7월에 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57살 타이슨의 상대가 30년 젊은 유튜버 겸 복서인 제이크 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마이크 타이슨의 복귀 무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오는 7월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링에 오르는데 넷플릭스로 생중계됩니다. 상대 선수는 타이슨 나이에 반도 안 되는 27살 유튜버 제이크 폴입니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빅매치를 예고했습니다. 타이슨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짧게 쓰고 경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폴은 타이슨은 위대한 선수지만 자신이 더 젊고 더 빠르며 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타이슨의 통산 전적은 50승 6패 44KO. 경기가 열리는 7월이면 58살이 되지만 역대 최강 복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진 뒤 은퇴하고 2020년에 로이 존스 주니어와 비공식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났지만 컴백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기를 얻은 유튜버 폴은 격투기 선수들을 도발하다가 재능을 발견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전적은 9승 1패 6KO인데 UFC 챔피언을 꺾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2024년 2월 23일과 29일 모닝뉴스 방송에 미주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중앙일보와 독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